여러분, 다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의 야생 한가운데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한 마리 수컷 쿠두역량이 풀밭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자신을 향한 운명의 냉정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바람에 말라버린 풀이 살짝 흔들리지만 그 아래에는 한 마리 암사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활시 위에 걸린 화살처럼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은 암사자의 지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냉정히 분석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자매 같은 유대감으로 묶인 무리 안에서 피와 본능으로 맺어진 오래된 약속이 살아 숨쉽니다. 사자가 초원의 절대자로 군림하기 위한 여정은 결코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타오르는 초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양은 단순히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 이곳은 야생의 거대한 극장을 위한 장엄한 무대입니다. 여기엔 쉬움이란 없습니다. 태양과 풀에서 태어난 세계, 끝없는 생명의 용광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은 약속이자 동시에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기후는 뚜렷한 두 계절, 건기와 우기로 나뉘며 모든 생명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황금빛 초원이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그 면적은 무려 다수백만 제곱마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초원은 늘 시련의 땅입니다. 사자는 단순히 사나운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균형을 유지하는 파수꾼입니다. 사자는 누, 얼룩말, 그리고 아프리카 들소 같은 거대한 먹잇감까지 사냥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조절자 역할을 하며 초식동물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만약 천적이 사라져 누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식생은 빠르게 고갈되고 서식지가 파괴되며 결국 전체 생태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원은 여전히 신이 만든 장엄한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야수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조차 이 가혹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이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시련인 이 땅에서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그리고 오직 인내와 적응만이 생존을 허락받는 영원한 순환의 세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프리카 초원, 그곳은 태양이 대지를 거대한 화로처럼 달구는 땅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메마른 들판 위에서 일렁이고 이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혹독한 땅의 한 구석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사자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시험대 위에 오른 존재들이죠. 미래의 초원의 왕들이 되기 위해 가장 혹독한 도전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울창한 덤불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자 새끼들이 세상에서 처음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 말이죠. 그들은 몸무게가 겨우 1-2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눈은 아직 감겨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자 새끼의 털에는 희미한 반점이 있어 덤불 속에서 완벽한 위장 효과를 냅니다. 이 반점들은 자라면서 점점 옅어지지만 어떤 개체는 성체가 되어도 희미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사자들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곧이어 불안정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은 어미의 젖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성장에 꼭 필요한 생명의 원천이죠. 그러나 새끼 사자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평화로운 잠과 안식의 순간조차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초원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이 사자 새끼들이 생존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건기에 타는 듯한 더위가 초원을 뒤덮을 때 고통은 절정에 이릅니다. 초원은 메말라버린 평원으로 변하고 가장 귀중한 보물인 물은 거의 사라집니다. 새끼 사자들은 갈증을 견디는 법을 배우며 물을 찾아 수십 마일을 이동하는 무리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 사자들은 초원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소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미의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은 명확한 명령입니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풀숲 속에 숨자. 초원에 울려 퍼지는 포효는 자장가가 아니라 냉혹한 자연의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자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찾아오면 포식자들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메아리칩니다. 그들의 울음은 수마일 밖까지 퍼져나가며 마치 피에 굶주린 전사의 함성처럼 들립니다. 니주마리, 때로는 30마리로 이루어진 하이에나 무리는 먹잇감을 빼앗거나 목숨을 앗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합창은 섬뜩한 예언처럼 들립니다. 이 왕국에서 태어난 새끼 사자의 절반에게 하이에나의 울음은 그들이 듣는 마지막 자장가가 될 것입니다. 표범은 또 다른 위협입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치밀한 사냥꾼으로 침묵 속에 암살자라 불립니다. 표범은 사자나 하이에나로부터 먹이를 지키기 위해 사냥감을 나무 위로 옮기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나 무거운 먹잇감도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죠. 그들은 어둠 속 가지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눈빛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처럼 약하고 무방비한 존재를 발견하면 화살처럼 떨어져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잘 조직된 무리, 그것이 바로 사자의 힘입니다. 사자 무리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며 그 안에서 암사자들은 서로 깊은 유대감을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의 새끼뿐만 아니라 서로의 새끼를 함께 돌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존재를 지켜줍니다. 어미 사자는 언제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녀의 눈은 늘 지평선을 주시하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사자는 끊임없이 은신처를 옮깁니다. 무성한 덤불이나 자연이 만든 작은 동굴 속이 그녀의 임시 요새가 됩니다. 한편 무리는 살아있는 요새와 같습니다.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 체계죠. 암사자들은 서로 협력해 모든 새끼를 함께 돌보고 보호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강한 연대감과 협력의 정신이 바로 생존의 열쇠입니다. 매일 새벽 아프리카 초원은 생명과 죽음의 교향곡으로 깨어납니다. 태양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떠올라 광활한 들판을 불태우듯 비춥니다. 이 혹독한 땅에서 어린 생명들은 생존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새끼 사자들이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길, 사냥을 향한 길, 그리고 초원의 냉혹한 가르침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새끼 사자에게 평화로운 아침에 온화함이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매일은 초원의 혹독한 수업이자 생존의 교실입니다. 놀이가 곧 첫 번째 배움의 장이 되고 모든 점프와 물기에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끼 사자의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훈련입니다. 그들은 어른 사자의 사냥 방식을 흉내내며 매복하고 덮치고 물어보는 기술을 연습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이 훗날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끼 사자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에 맞서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들판을 달리며 서로를 쫓고 작은 몸으로 가능한 한 색에 부딪힙니다.
서툰 점프와 빗나간 공격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고 반사신경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초원은 느림이나 약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달리기와 실패는 또 하나의 배움입니다. 키 큰 풀밭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냉혹한 교실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은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새끼 사자들은 숨을 고르고 심장의 박동을 초원의 리듬에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내일 것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새끼 사자는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일찍 공격하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한 마리의 나비나 부주의한 새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초원은 잔혹하지만 그 속에서 새끼 사자들은 살아가는 법, 사냥하는 법, 맞서는 법을 배워갑니다. 놀이의 매 순간,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그들은 점점 진정한 포식자로 자라납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은 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매 순간 동전은 하늘로 던져지고 생과 사는 그 움직임 속에서 결정됩니다. 새끼 사자에게 이 현실을 준비시키는 첫 번째 기술은 관찰과 모방입니다. 배우는 일은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시작됩니다. 마른 풀 사이에서 모든 움직임, 모든 제스처를 눈여겨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내가 새겨집니다. 침묵을 유지해야 하며 아직 미숙한 발걸음은 환경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새끼 사자들은 몇 시간이고 오로지 관찰만 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불운한 동물의 외침까지 모든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관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방을 통해 생존의 기술이 다듬어집니다. 매 순간의 움직임, 계산된 걸음, 공중을 향한 점프마다 그들은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초원은 자식들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이 만든 이 땅처럼 현명해야 한다는 것을. 초원은 혹독하지만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찰하고 모방하고 적응할 줄 아는 자만이 그 꼭대기에 설 수 있습니다. 새끼 사자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사냥감은 토끼, 임팔라 혹은 멧돼지와 같은 작은 동물들입니다. 그들은 크기는 작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렵한 몸놀림과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는 민첩함으로 사자의 첫 사냥을 시험합니다. 특히 임팔라는 최대 3m 높이 9m 길이까지 뛰어오르며 마치 공중을 나는 듯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새끼 사자는 자신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조정하며 배워야 합니다. 이 작은 사냥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다듬는 첫 번째 실전입니다. 성장한 사자들은 점점 더 큰 먹잇감, 예를 들어 얼룩말을 노립니다. 얼룩말은 초원의 가장 빠른 생존자 중 하나로 단 몇 초 만에 시속 56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단 30m 남짓한 거리 동안만 유지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사자에게는 결정적입니다. 빠른 판단력,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무리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냥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먹잇감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최대 680kg에 달하는 몸집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뿔을 지닌 거대한 상대입니다.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으며 길이 40cm에 이르는 뿔은 수많은 포식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로 움직이며 혼란을 유도하고 방향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사냥의 목표는 언제나 약한 개체, 늙거나 다친 들소, 혹은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입니다. 성체 들소들은 종종 원형 방어 진영을 만들어 뿔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약한 개체를 안쪽에 두며 맞섭니다. 하지만 어미에게 배운 교훈을 기억하는 젊은 사자 중 하나가 들소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뒤쪽입니다. 성체 수사자의
근육질 몸과 쇠처럼 단단한 턱은 초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왕의 조건입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물림으로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들소는 무리의 협공에 쓰러지고 맙니다. 초원에서는 이런 생사의 대결이 언제나 죽음의 춤처럼 펼쳐집니다. 초원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강한 자만이 그 철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그 법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사자의 냄새가 퍼져 먹잇감에게 경고가 되고 1m가 넘는 풀잎은 때로는 훌륭한 은신처지만 잘못된 순간엔 발각의 원인이 됩니다. 사자의 평균 사냥 성공률은 고작 25-30%, 즉 하나의 사냥을 위해 수차례의 시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냥이 참혹하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분노한 들소, 무리가 방역할 때 무리의 중심이던 수사자조차 물러서야 합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믿기 힘든 체력과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치명상을 입고도 방역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맞대결은 사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원은 고통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학습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사자들은 다시 전략을 정비합니다. 계획은 갈수록 예리해지고 공격은 더 이상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산과 포위 전술을 사용합니다. 무리는 소규모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을 맡습니다. 방어선이 흔들리면 측면에 있던 그룹이 유령처럼 풀밭을 가로질러 접근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외가적 정밀도로 조율됩니다. 사냥의 성공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사자들은 약 10m 거리에서 숨을 죽이며 침묵 속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격 신호가 떨어지면 양쪽 측면의 사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한 마리의 들소를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그들의 먹잇감인 아프리카 들소는 사자에게 가장 많은 부상을 입힌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쳐가는 들소가 휘청일 때 중앙의 사자들이 돌진합니다. 하지만 이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180kg이 넘는 수사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전략적 지능은 결국 보상을 받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초원에 정적이 찾아오면 거대한 사체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싸움, 사냥감 지키기에 나서야 합니다. 피냄새는 굶주린 무리뿐 아니라 하이에나나 표범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불러옵니다. 암사자들은 민첩하고 단호하게 원형 방어선을 만들고 낯선 움직임에 즉각 반응합니다. 한편 수사자는 위험 있는 존재로서 무리의 방패이자 전쟁 기계처럼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원의 법칙입니다. 사자는 왕이지만 왕좌를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사자의 왕국은 거대한 화염의 용광로로 변해 남아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물방울이 사라지고 풀잎 하나하나가 시들어가며 생명체 모두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자에게 있어 건기는 단순히 자연의 일시적인 시련이 아니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적입니다. 뜨겁고 메마른 초원에 사는 사자라 해도 성체는 하루에 약 4-5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와 생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초원의 평균 강수량은 약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호수는 말라붙고 강은 메말라 빈 강바닥만 남았으며 물을 찾는 일은 생존을 건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사라지면 사자 무리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루에 15마일을 걸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고 영역 밖으로 나가면 힘이 약하거나 지친 개체들이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자들은 때때로 기린까지 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린 사냥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거대한 뒷다리로 내리치는
한 번의 발길질은 수천 파운드의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기린 사냥에 매우 신중하며 사자와 하이에나는 자존심 강한 두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끝없는 대립의 순환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이때는 시야면에서 이점이 있고 사자 역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두 종 모두 좋아하는 메뉴가 비슷합니다. 얼룩말, 그리고 때로는 버팔로까지. 하지만 싸움은 단순히 사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메마른 초원 위에서 마지막 한 조각의 고기를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런 경쟁은 두 종의 진화 과정 내내 계속되어 온 오랜 대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건기에는 먹잇감이 줄고 물이 증발하면서 충돌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모두 생존을 위한 자원을 놓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대립의 빈도는 평소보다 약 25%나 증가합니다. 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은 다양한 생태계와 높은 야생동물 밀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사자와 하이에나의 경쟁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이에나는 이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베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이에나는 상당한 비율로 사자의 먹이를 빼앗는 데 성공했으며 그 비율은 경우에 따라 무려 63%에 달하기도 합니다. 사냥감이 쓰러졌을 때 하이에나는 곧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될 때 천천히 접근해 사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죠. 초베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종의 갈등이 단순히 먹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베와 같은 지역의 야생동물 충돌 보고서에 따르면 사자와 하이에나는 먹이를 두고 다투지 않을 때조차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두 종 사이에 깊고 오래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자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관계 역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일아고와 사자는 각각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죠. 사자는 땅의 왕이고 악어는 물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찾아와 땅과 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웅덩이에서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자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관계 역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일아고와 사자는 각각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이죠. 사자는 땅의 왕이고 악어는 물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찾아와 땅과 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웅덩이에서 피할 수 없는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초식동물의 거인들조차 사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마는 몸무게가 최대 500파운드에 달하고 두께 2인치의 두꺼운 피부를 가진 거대한 괴물입니다. 초식동물이지만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성격이 매우 공격적이고 영토의식이 강하죠. 제곱인치당 800파운드가 넘는 물어뜯는 힘을 지닌 턱은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하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폭발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며 그 어떤 침입자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사자의 지배 여정은 먹잇감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죠. 사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 자신의 무리, 자신의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 맞서야 합니다. 석양이 초원의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이 시간은 끝없는 전투의 순간입니다. 권력과 지위가 발톱과 순수한 힘으로 결정되는 시간이지요. 수컷 사자는 보통 2-3살이 되어 성숙기에 이르면 더 이상 태어난 무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성장은 곧 추방을 의미합니다. 무리를 지배하는 성체 수컷은 자라나는 젊은 수컷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린 수컷을 무리에서 내쫓는 것은 근친 교배를 막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의 본능적인 장치입니다. 냉혹하지만
사자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순간 젊은 수컷은 유목민이 됩니다. 목적 없는 방랑이 시작되죠. 더 이상 무리의 보호도 지원도 없습니다. 홀로 떠도는 사자는 사방에서 적들과 마주하게 되며 진정한 생존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대신 젊은 수컷 사자들은 힘을 합쳐 동맹을 형성합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동맹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 유대는 마치 강철 사슬처럼 단단하죠. 여기서 형제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혼자 남은 수컷의 생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성이 2배로 늘어나지만 3마리 이상이 모이면 그건 이 땅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초원을 떠도는 이동 군단, 권력을 찾아 나서는 전사들로 변합니다. 하지만 동맹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험난한 생존 여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모든 동맹은 자신들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땅은 극도로 희귀한 전리품과도 같습니다. 땅, 물, 먹잇감, 이 모든 것은 귀중한 자원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비옥한 땅이 점점 줄어들수록 사자 동맹들은 피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수컷 사자 동맹들 간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두뇌 싸움이기도 합니다. 한 동맹이 다른 동맹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성급히 싸움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초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마침내 전투가 시작됩니다. 수컷 사자의 일격은 마치 망치처럼 강력하며 싸움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상처만 남기고 패배자는 심하게 다치거나 기력이 닿은 채 다시 끝없는 방랑의 길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유목 수컷 사자 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암사자들이 있는 완전한 무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물, 먹잇감, 비옥한 땅,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암사자들, 이 모든 것이 생존과 번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떠돌이 수컷 동맹이 유망한 영역을 발견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던 수컷들은 결코 싸움 없이 자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돌이 동맹의 전략은 단순한 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능과 협력은 그 못지않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3마리 이상으로 구성된 큰 동맹일수록 그들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상대를 분리하고 몰아붙이는 전술을 씁니다. 그러나 기존 무리를 지키는 노련한 수컷들은 비록 젊음의 힘은 잃었지만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인내의 시험이 됩니다. 한 번의 점프나 한 번의 물어뜯기가 뼈를 부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잔혹한 전투입니다. 떠돌이 동맹의 승리는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대결 중 단 40%만이 성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승자는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의 질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정복하는 이야기 중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새로운 왕조는 결코 옛 왕의 흔적 위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패배한 왕의 피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그 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죽이는 행위는 잔인하지만 사자뿐 아니라 여러 동물 중에서 관찰되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 수컷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빠르게 전하고 무리의 자원이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전 지배자의 새끼들은 냉정하고 신속하게 제거되며 암사자들은 다시 발정 주기를 시작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토를 손에 넣었다 해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역은
최대 100제곱마일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는 다시 떠돌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초원의 가혹한 현실과 맞서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마치 자연이 직접 빚어낸 걸작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전장의 중심, 응고롱고로 화구입니다.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은 100제곱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야생의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놀랍게 결합된 지구의 독특한 걸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에서 300만 년 전, 이곳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거대한 화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순간 그 화산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막대한 양의 용암을 분출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거대한 함몰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응고롱고로 화구입니다. 면적 약 100제곱마일, 깊이 020피트에 달하는 이곳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화산 분화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지구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0.0마리가 넘는 대형 포유류들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자가 한때 군림하던 땅은 이제 잔혹한 투쟁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자는 더 이상 거칠어진 자연 속에서 끝없는 생존 경쟁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사자의 수는 약 2만 마리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초원의 생존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가 내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부드럽고 생명을 되살리는 비가 아니라 거센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확장은 사자가 다스리던 땅을 조금씩 잠식했습니다. 야생의 서식지는 이제 농장, 마을,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초원이 농지로 바뀌면서 사자는 자연스러운 사냥터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가축은 지역 공동체에게 소중한 자원이지만 사자에게는 새로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과 독, 총, 철조망으로 맞서 싸웁니다. 한 마리 사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멋진 동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며 무리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한편 밀렵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렵은 사자의 수를 직접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무리의 사회적 구조까지 파괴합니다. 특히 지배적인 수컷이 죽게 되면 권력 다툼과 새끼 살해로 이어집니다. 사자의 갈기, 뼈, 그리고 신체의 일부는 여전히 암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초원은 여전히 자연의 성전처럼 웅장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과 위험의 영원한 상징인 사자는 자랑스럽게 서 있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홀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보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500제곱마일의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사자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드론은 하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문 순찰팀은 밤낮으로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자 새끼들이 늘 위험에 직면하던 곳에서
이제는 진정한 성공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언 가디언즈 프로젝트는 과거 사자를 위협으로 여기던 마사이족을 사자의 수호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사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효과적인 사자 보호자로 만들었고 가축과의 갈등을 40%나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모델은 지역 공동체의 전통 지식과 현대적인 보존 방법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제곱마일이 넘는 초원이 복원되어 사냥감에게 충분한 먹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초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집단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식을 높이고 보존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100만 년 동안 아프리카의 심장 박동이자 힘과 위험, 그리고 야생 그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포효 대신 침묵이 초원을 뒤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노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울려 퍼질지는 사자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행동하여 사자의 포효를 지켜냅시다. 그 소리가 아프리카 초원 곳곳에서 강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도록 말입니다. 오늘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놀라운 여행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땅 중 하나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의 대지는 타오르듯 뜨겁고 마치 발걸음 하나하나를 삼켜버릴 듯 합니다. 공기는 짙고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 마치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보이지 않는 경고를 보내는 듯 합니다. 한낮의 태양이 초원을 태우며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게 만들 때 계산된 침묵이 풍경 전체를 감쌉니다. 황금빛 풀숲 속에 몸을 숨긴 사자들은 털빛이 주변 풍경과 완벽히 어우러지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 사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체 사냥의 약 85에서 90%를 암컷들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짧지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매복 사냥에 완벽히 적응된 생명체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정밀 기계와도 같습니다. 오늘 그들의 목표는 아프리카 들소 무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뿔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벽과도 같은 존재들, 놀라운 결속력과 사나운 성질로 유명한 동물들입니다. 사냥은 포효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자 무리는 소리 없이 흩어지며 세대를 거쳐 다듬어진 치명적인 협공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공격이 터져 나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며 흑빛 털을 가진 맹수들의 회오리가 들소에게 달려듭니다. 그것은 순수한 힘의 충돌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위험 있는 갈기를 가진 수사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의 역할은 사냥이 아니라 무리와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냥이 끝나면 그에게 가장 먼저 먹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의 낮고 깊은 포효는 어떤 청소동물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하이에나 무리조차 그 소리에 물러섭니다. 건기가 되면 초원은 몇 안 되는 무릉덩이를 중심으로 줄어듭니다. 한 기린이 길이 거의 2m에 달하는 긴 목을 천천히 숙여 물을 마십니다. 나이라거 한 마리가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잠복하며 단 한 번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하마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려
800kg이 넘는 물어뜯는 힘을 드러냅니다. 하늘 위에서는 아프리카 물수리가 원을 그리며 돌다가, 그리고 점박이 하이에나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방심하거나 지친 나그네를 언제든 덮칠 준비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무릉덩이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따라 차를 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건기의 태양이 대지를 태우고 풀잎 하나하나가 흔들리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간 속 갑자기 나타난 무릉덩이 주변으로 활기찬 생명들이 모여듭니다. 코끼리, 얼룩말, 기린, 영양, 그리고 밤의 나그네인 검은 콧불소까지도 모두 이곳에 모여 생명의 춤을 춥니다. 초원의 무릉덩이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코끼리들이 직접 땅을 파서 미네랄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웅덩이들은 영구적인 수원으로 발전해 작은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건기 동안 이 시간의 기온은 보통 섭씨 14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갑니다. 공기는 고요하고 대지는 아직 열기를 머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조심스럽고 작은 초식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포식자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어진 평화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저기 보이는 것은 스프링복 영양입니다. 이들은 가장 이른 시간에 무릉덩이를 찾는 손님 중 하나입니다.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없으며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머리를 숙이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고 곧바로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피며 귀를 세우고 근육을 팽팽히 긴장시킵니다. 위협을 느끼면 스프링복은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하얀 등털을 세운 채 높이 두세 미터나 뛰어오릅니다. 그것은 포식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 너 봤어. 조심스러운 영양들이 물러나면 무대는 훨씬 작지만 활기찬 존재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니푸올사의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보통 10마리에서 90마리로 구성되며 하나의 긴밀한 사회적 단위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존재는 임팔라나 누 같은 초식동물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포식자가 접근할 때 조기 경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경계 울음은 탁 트인 지형에서 최대 150m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 짧은 거리를 날 수 있지만 위협을 피할 때는 주로 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고 시속 35km로 달릴 수 있고 방향 전환도 매우 빠릅니다. 이들의 식단은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씨앗, 무리, 곤충을 먹지만 작은 파충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지상의 새 무리들이 시끄럽게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존재가 다가옵니다. 크고 위험있고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 그것은 바로 기린입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활동하는 것과 달리 기린은 주로 정오에서 오후 늦게 사이에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한낮에는 포식자들이 물가 근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자, 표범, 하이에나는 이 시간대에 그늘 속으로 물러가 휴식을 취하죠. 탁월한 키 덕분에 기린은 멀리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자세에서는 그 거대한 몸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머리를 숙이는 동안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 모금의 물은 단 몇 초 만에 끝나고 곧바로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무리가 클 경우 몇몇은 항상 경계 역할을 맡은 채 나머지에게 안전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기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높이는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이 닿을 수 없는 나무 꼭대기의 잎, 특히 아카시아 잎을 뜯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 많은 잎을 처리하기 위해 길이는 길이 45에서 50cm에 달하는 짙은 보랏빛 혀를 사용합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기온이 빠르게 30도씨를 넘어서면 초원은 한층 더 혹독한 리듬으로 변합니다. 공기는 메마르고 뜨겁게 달아오르며 햇살은 대지를 하얗게 빛나게 만듭니다. 아침의 고요함이 머물던 무릉덩이도 점점 소란스러워집니다. 진흙 바닥은 수십 마리의 동물떼가 몰려들며 뒤섞입니다. 얼룩말, 누, 들소들이 차례로 나타나며 수면은 금세 탁하고 요동치는 혼란의 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탁한 물 아래의 평화는 단지 덧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4m가 넘는 성체들이 강가 가까이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눈과 콧구멍만 살짝 내밀어 보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타이밍이 정확한 공격으로 고개를 숙인 영양 한 마리를 물속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냥꾼은 침묵의 달인, 바로 나일강 악어입니다. 단 한 번의 몸짓으로 시속 12m에 달하는 속도로 돌진해 먹잇감을 끌어내립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들은 쫓지 않습니다. 대신 인내와 은신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죠. 길이 9m 이상, 몸무게 700kg이 넘는 이 거대한 육식자는 성체 얼룩말조차 단숨에 물속으로 끌어들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혈동물인 나일악어는 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변 환경에 의존합니다. 물의 온도가 약 30도에서 33도씨일 때 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열을 보존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34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육지로 기어올라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이것을 게이핑이라 부르죠. 위협의 표시가 아니라 몸을 식히기 위한 행동입니다. 입안에 습기가 증발하며 땀을 흘리지 않고도 열을 방출합니다. 나일강 악어의 놀라운 적응력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무릉덩이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마입니다. 하마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진흙 바닥을 미끄러지듯 걸어 다닙니다. 거대한 몸집이 수면 위로 잔잔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두 종 사이에 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없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킬 때까지는 말이죠. 하마는 너무 크고 악어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둘은 불안한 이웃으로 공존합니다. 하지만 건기가 심해지고 웅덩이가 줄어들면 그 미묘한 균형은 깨집니다. 물 한 평방미터가 금보다 소중해질 때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건기가 길어질수록 태양에 갈라진 초원 위에서 하마, 무리는 마지막 남은 무릉덩이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생명의 매기자 신성한 장소입니다. 오후의 정점, 기온이 40도씨를 넘을 때 하마는 따뜻한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고 천을 안정시킵니다. 두꺼운 피부와 거의 없는 땀샘을 가진 함액의 물은 과열과 탈수를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성체하마 한 마리의 무게는 1500kg이 넘지만 물속에서는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헤엄치지 못하지만 강력한 다리로 바닥을 걸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방식은 그들이 몇 시간이고 물속에 머물며 숨을 쉬기 위해 잠깐 떠올랐다가 다시 잠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마의 삶은 물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 웅덩이는 그들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수면이 줄어들수록 개체 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지배적인 수컷들은 강한 박치기와 물속 싸움, 그리고 직접적인 충돌로 영역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조차 도전의 신호가 됩니다. 하마의 울음과 포효는 물 위와 공기를 울리며 수백 미터 밖까지 퍼집니다. 하마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바로 배설물입니다. 환경의 압박이 커질수록
이 신호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 인간의 활동과 서식지 감소로 그들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합니다. 이동하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수분을 유지하며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마의 생존 이야기는 낮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고요한 수면 위를 비출 때 하마는 물을 떠나 초원으로 향합니다. 풀을 뜯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아에서 10km를 이동해 먹이를 찾고 새벽이 오기 전 반드시 물로 돌아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자와 표범 그리고 점박이 하이에나 같은 사냥꾼들이 물웅덩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사자나 속도에 의존하는 치타와는 달리 표범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물가에 긴 풀숲 사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차가워진 물웅덩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고요히 물을 마신 뒤 표범은 사냥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무를 타고 오르죠. 표범은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는 아니지만 뛰어난 등방아입니다. 날카롭고 수납 가능한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단단히 움켜쥐며 마치 숙련된 산악인처럼 움직입니다. 황금빛 눈동자는 달빛을 반사하며 빛나는데 망막 뒤에 반사층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뛰어난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냥꾼들과 달리 표범은 자주 물웅덩이에 오지 않습니다. 그곳이 위험한 장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복 사냥꾼인 그들은 이런 장소를 오히려 천연의 함정으로 바꿔놓습니다. 물은 임팔라, 부시벅, 멧돼지 같은 먹잇감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요한 건 단 하나의 실수, 단 한순간의 방심뿐입니다. 그 순간 먹잇감은 가장 은밀한 사냥꾼의 발톱에 걸려듭니다. 표범의 몸은 민첩함과 기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작지만 성체 수컷은 30에서 5kg까지 나갑니다. 황갈색 털 위에 불규칙한 장미 무늬가 흩어져 있어 주변 환경 속에 완벽히 녹아듭니다. 해질녘, 이 위장은 거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표범이 덤불이나 나무줄기, 바위근을 속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몇 분 동안 단 몇 걸음만 옮기며 시선은 먹잇감에 고정되고 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충분히 좁혀졌을 때 보통 몇 미터 안팎, 그것은 시속 60km의 속도로 번개처럼 돌진합니다. 표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냥감 운반 능력입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표범은 자신의 몸무게의 2배가 넘는 먹잇감도 강한 근력으로 나무 위로 끌어올립니다. 튼튼하고 높은 가지 위에 올려둔 먹잇감은 사자나 점박이 하이에나 또는 아프리카 들개로부터 완벽히 보호됩니다. 그곳은 방해받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오래전부터 시체를 먹는 동물로 알려져 왔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점박이 하이에나의 식단 중 약 70%에서 95%는 그들 스스로 사냥한 먹잇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새끼물소, 그리고 톰승아젤 같은 동물들은 다치거나 약하지 않아도 그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자나 치타처럼 순간적인 가속과 기습 공격에 의존하는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과 달리 점박이 하이에나는 지구력의 달인입니다. 커다란 심장, 단단한 근육, 그리고 강력한 뒷다리를 가진 그들은 시속 60km의 속도로 오랜 거리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격전은 짧은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지구전입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선두에 서고 결코 목표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지치기 시작하면 무리는 원형으로 둘러싸며 포위를 완성합니다. 먹잇감이 쓰러지는 순간 먹이를 둘러싼 광란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온 무리가 소리를 내며 달려들고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식사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뼈조차 낭비되지 않습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육상 포유류 중 가장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450kg을 넘습니다. 이 엄청난 힘으로 두껍고 단단한 뼈도 손쉽게 부숩니다. 그들의 이빨과 턱은 단순히 고기를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남겨둔 것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의 협력은 소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높은 웃음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은 암호화된 신호처럼 작동하는 전술적 언어입니다. 그들의 전술적 신호, 높게 울리는 깔깔거림, 짧은 울음소리는 협동의 언어이자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프리카 광활한 초원 곳곳에서 이들의 승리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조차 왕이 포효할 때면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모든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소리, 초원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족의 혼란스러운 울음이 아니라 한 왕의 단독 선언입니다. 사자의 우르에 같은 포효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든 생물, 심지어 가장 큰 하이에나 시족까지도 진정한 권력이 목소리를 냈음을 이해합니다. 사냥꾼들의 왕이 화려하게 돌아온 순간입니다. 최근 생태학 연구에 따르면 독수리는 건기 동안 무릉덩이 주변을 500에서 1500m 높이로 날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동물들이 탈진, 영양실조 또는 물 자원을 두고 경쟁하다 부상을 입어 죽는 비율이 높은 때입니다. 높은 곳에서 인간보다 3배에서 4배 더 예리한 시력으로 그들은 무리에서 벗어난 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독수리와 달리 후각에 많이 의존하는 종들과 달리 아프리카 독수리는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신호는 1시간도 안 되어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독수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머리 머리와 목은 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시체의 가슴이나 뱃속 깊이 파고들 수 있게 합니다. 강하고 구분 부리는 아프리카 물소나 기린과 같은 대형 동물의 두꺼운 피부도 찢을 수 있습니다. 길고 유연한 목은 간, 심장, 장처럼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 또 다른 기회주의자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무릉덩이에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독수리 종 간의 먹이 경쟁뿐만 아니라 마라부 왕새도 포함됩니다. 둘 다 사냥꾼이 남긴 먹잇감의 사체를 먹지만 독수리가 수아 찢는 힘, 도착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마라부 왕새는 독수리가 모이기 시작한 후 몇 분 만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단호하게 착지하며 군중 속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부리는 경쟁자를 밀어내고 가장 맛있는 고기를 잡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다른 많은 독수리처럼 머리와 목은 거의 대머리이며 때로는 몇 올의 솜털만 있어 오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크고 강하며 고든 부리는 단검처럼 작용하여 단단한 근육 조직을 절단할 수 있고 작은 먹잇감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체뿐만 아니라 마라부 왕새는 물고기, 개구리, 곤충, 도마뱀, 새끼새, 알, 설치류까지 먹습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 거주지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먹이를 찾으며 남은 음식이 편리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는 노란 눈 하나가 모든 실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표백된 앙상한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아프리카 물수리 아프리카 피쉬 이글느 N 날카로운 노란 눈으로 아래 장면을 주시합니다. 튀는 물소리와 날개짓 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독수리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2.3m 길이의 날개를 펼친 채 급강하하며 바람이 날카롭게 휘익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물속의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물수리는 북미의 흰머리 독수리와 가까운 친척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널리 발견됩니다. 생태계에서 이 독수리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와 수생조류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다른 포식자가 잡은 먹이를 이용하는 시체 청소자이자 절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어둠이 잔잔한 물웅덩이 위에서 사라지면서 밤의 마지막 소리들도 점점 잦아듭니다. 남아있는 것은 건기 속에서 더욱 거세진 척박함뿐이며 초원을 단단히 옥죄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포식자들은 물러나고 무거운 정적만 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며 생존의 경계가 점점 더 뚜렷하게 그려지는 날입니다. 초원은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를 맞이하며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초점, 바로 물웅덩이로 모입니다. 강렬해지는 태양 아래 물가가 하루하루 뒤로 물러가면서 갈라진 진흙과 얽히고 설킨 발자국 흔적만 남습니다. 작은 얕은 웅덩이는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많은 작은 물웅덩이의 수위는 하루에 2점에서 5cm씩 꾸준히 줄어듭니다. 케이프 물소는 보통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이들은 좀처럼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부와 동부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아프리카 물소의 총 개체수는 약 1.3천 마리로 추정되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리 생활을 통해 적응했으며 무리는 수십 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까지 이룹니다. 물가의 진흙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케이프 물소는 몸을 담그며 시원함을 얻고 발이, 목이,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건조해지면 진흙층은 자연 갑옷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인이 나타나면 모든 생명은 길을 비켜야 합니다. 더 큰 위협은 코끼리에게서 옵니다. 코끼리 무리가 다가오면 케이프 물소는 거의 항상 물러납니다. 지구상 가장 큰 육상 동물과는 힘이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물웅덩이 근처에서는 매우 영역적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단순히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옵니다. 성체 코끼리는 하루에 150에서 3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코를 사용해 한 모금씩 빨아들이고 입으로 쏘아 넣습니다. 물웅덩이는 단순한 음수 장소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스파이자 놀이터이자 사회적 중심지입니다. 표면수가 고갈되면 코끼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 상아와 앞다리를 사용해 마른 진흙이나 모래를 깨고 숨겨진 지하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종에게도 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코끼리는 생태계 엔지니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불타는 아프리카 평원. 갈라진 땅 속에서 물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제 얕은 진흙 웅덩이는 거인들의 경기장이 됩니다. 한도년 수컷 코끼리가 인내심과 권위를 담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물가에는 도전의 눈빛을 가진 검은 콧불소가 서 있습니다. 초원의 두 왕, 각자의 종의 자부심을 지닌 두 존재가 이제 한 방울의 귀중한 물을 두고 맞서야 합니다. 포효도 울부짖음도 없이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약자를 큰 대가로 만들 수 있는 의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검은 콧불소는 특정 웅덩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만 물을 마시러 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하루에 최대 34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며칠간 물을 참기도 하며 대신 먹는 잎사귀의 수분에 의존합니다. 시원하고 촉촉한 진흙층은 천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건조해지면 자연적인 차단막이 되어 자외선과 곤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하지만 검은 콧불소는 물웅덩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분뇨와 소변 뿌리기를 통해 성별과 번식 상태 정보를 전달하며 강한 영역 의식과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대결은 종종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변하고 재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건기가 끝나자 초원의 하늘이 색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계절의 첫 구름들이 모여들고 무겁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빗방울들이 가볍게 듬성듬성 떨어지다가 점점 굵어지고 꾸준히 내리며 갈라진 대지를 적십니다. 이때가 바로 물웅덩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줄어들었던 진흙 웅덩이들이 천천히 차오르더니 마침내 넘쳐 흐르며 매일 그 경계를 넓혀갑니다. 건기의 제한에서 벗어난 물웅덩이들은 확장되어 어떤 곳은 크기가 2배, 심지어 5배까지 커집니다. 물은 더 풍부해질 뿐 아니라 더 맑아집니다. 굵은 빗줄기가 바닥의 진흙을 희석시키고 수개월간 쌓인 침전물을 씻어냅니다. 현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철새들도 반응합니다.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날아온 새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물 위에서 한 우아한 새가 기묘한 걷기를 시작합니다. 새로 형성된 얕은 물 지역은 순식간에 물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의 장소가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사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자카나가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다가와 수련잎 위에 섬세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아프리카 자카나가 떠있는 수초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자연의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긴 발가락과 가느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어 체중을 훨씬 넓은 표면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아프리카 자카나는 완전히 뒤바뀐 번식 체계를 따릅니다. 암컷이 더 크고 색이 더 화려하며 영역을 지배합니다. 암컷은 여러 수컷이 사는 넓은 영역을 유지합니다. 교미 후 암컷은 수컷이 만든 둥지에 알을 낳고 곧바로 다른 짝과 또다시 번식 주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의 둥지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 여러 둥지에 생존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돌봄을 맡은 수컷은 비록 보조적인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종의 유전적 유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곧 고요한 회색의 그림자에 의해 깨집니다. 자카나가 물 위를 우아하게 걸은 후 맑은 빗물이 초원 전역으로 퍼지며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고요한 웅덩이 속 회색 외가리가 얕은 물 위에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습니다. 키가 거의 1m에 달하고 날개 길이는 최대 175cm에 이르는 회색 외가리는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요히 서서 회색 하늘과 낮은 덤불 속에 녹아들면 먹이의 시야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외가리는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매복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쪽 다리로 수분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다가 기회가 오면 놀라운 속도로 공격합니다. 창처럼 날카로운 부리가 순간적으로 내리꽂히며 정확하고 치명적입니다. 물고기가 주된 먹이이지만 사연하게 심지어 들쥐나 병아리 한 마리가 너무 가까이 오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이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들은 웅덩이를 무대로 바꿔버립니다. 깃털과 이름 모두 회색을 공유하지만 회색 관두루미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비가 내리고 땅이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면 이 새들은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왕족의 행차처럼 우아하고 위험 있는 등장입니다. 조용한 사냥꾼인 외가리와는 달리 관두루미는 좀처럼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물가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을 위를 힘있게 밟을 때마다 바닥이 진동하고
그 아래 숨어있던 곤충과 개구리, 작은 생물들이 놀라 뛰어오릅니다. 이런 발구르기 사냥법은 환경과의 지능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독특한 행동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춤이 단순한 구애의식이 아니라 평생 짝으로 맺어진 두 개체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합니다. 관두루미는 우간다의 국조로 국기 한가운데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품격, 평온함,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붉게 타오르는 부리가 조용히 얕은 물 위로 내려앉습니다. 안장부리 왕새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물가로 다가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붉은 부리에는 노란띠가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예술 작품처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매복해 기다리는 외가리와 달리 안장부리 왕새는 보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주로 혼자 또는 짝을 지어 얕은 물속을 느릿하게 걸으며 침착하고 집중된 태도로 먹이를 찾습니다. 무작정 공격하지 않고 부리를 반복적으로 물속에 담그며 진흙 아래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부리 끝이 아주 약한 떨림, 메기 한 마리의 꼬리짓이든 개 한 마리의 옆걸음이든 을 느끼는 순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부리가 내리꽂힙니다. 키가 약 1.5m에 이르고 날개 길이는 거의 2.5m에 달하는 안장부리 황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계절성 비가 초원의 곳곳에 있는 자연적인 웅덩이들을 채우면 하나의 물웅덩이는 단순히 새로운 호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생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지늙은 수중 생물의 귀환을 이끌고 푸른 초원은 이동하는 초식동물의 무리를 불러들이며 그 뒤를 따라 포식자들도 나타납니다. 우기에는 모든 물웅덩이가 생명의 교차로가 되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퍼져나갑니다. 건기가 되면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웅덩이는 혈관이자 모임의 장소이자 전장의 한복판이자 생명의 무대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수백 종의 생명이 연결되어 공존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진흙탕처럼 보일지 몰라도 야생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시작되고 되살아나며 다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순환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조용히, 정교하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우리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호 활동은 긴박함과 혁신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펌프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물웅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방울의 물조차 더 이상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 지역사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어느 한 곳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 역시 어느 곳에 있든 그 일부를 잃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미래의 보존 노력에 불을 붙이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놀라운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프리카에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 전쟁의 북소리가 될 수 있는 치열한 무대입니다. 과연 누가 이 가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생 다큐TV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이동의 길 중 하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수백만 생명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며 마치 태고의 전쟁 북소리처럼 메아리칩니다. 저 고요한 그늘 속 한 포식자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부수며 숨을 죽이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열며
우리는 이 거대한 풍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포식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이라거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면 얕은 웅덩이는 그루메티 강을 따라 깊은 호수로 변하며 악어들에게 완벽한 영역을 선물합니다. 나이라거는 몇 주 동안이나 진흙빛 물속에 잠겨 눈과 콧구멍만 내놓은 채 살아있는 덫처럼 인내심 있게 기회를 기다립니다. 한 마리 나이라거의 입에는 63개에서 61털개의 뾰족한 원뿔 모양 이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고기를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꽉 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체 악어의 물기 힘은 무려 타 200kg 이상에 달해 임팔라나 버팔로의 뼈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턱을 여는 근육은 놀랄 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라거의 힘은 오직 치명적인 한 번의 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어들의 서열은 크기로 결정됩니다. 가장 크고 오래된 수컷이 지배자가 되어 최고의 일광욕 자리를 차지하고 먹이 역시 가장 먼저 차지합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물은 넘쳐 흐르고 물가에는 풀을 뜯는 초식동물들이 몰려듭니다. 나이라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릉덩이 가장자리에서 몸을 숨긴 채 기다리다가 큰 먹잇감이 나타나면 강물 속으로 끌어내려 질식시킨 뒤 악명 높은 죽음의 회전을 펼쳐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잔잔한 물결 속에서 나이라거는 묵묵히 매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육지 안쪽에서는 장엄하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숲을 울립니다. 아프리카 숲코끼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차처럼 느릿하게 움직이며 그 발걸음은 덤불과 새싹을 지식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 하얀 날개가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로입니다. 작은 흰 외가리는 코끼리의 충실한 동반자로 코끼리의 발걸음에 놀라 날아오르는 곤충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더 친밀한 동반자는 붉은 부리 소등 쪽이서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붉은 눈으로 코끼리의 주름진 피부 아래 숨어있는 기생충을 찾아냅니다. 푸른 풀들이 무성한 이 시기, 코끼리의 먹이의 약 70%는 어린 풀입니다. 그러나 건기가 찾아오면 그들의 식단은 점차 나무 껍질과 가지로 바뀝니다.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코끼리 가족 무리는 경험 많은 어미 개체가 이끕니다. 젊은 수컷들은 무리를 떠나 홀로 지내거나 독신 그룹을 이루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몸은 완벽한 생존 도구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귀는 혈류를 조절하여 천을 시키고 주름진 회색 피부는 미세한 균열을 통해 물과 진흙을 머금어 증발 냉각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코에 있습니다. 코는 물을 빨아 마시고 몸에 뿌려 더위를 식히며 심지어 말라버린 강바닥을 파내 지하수를 찾아냅니다. 코끼리가 파낸 우물은 곧 다른 수많은 동물들에게도 공유되는 물웅덩이가 됩니다. 또한 코는 촉각을 이용한 소통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훨씬 넘어섭니다. 코끼리들은 낮은 음역대의 초저주파 울음으로 교감하며 그 진동은 땅을 타고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이러한 지진파 같은 울음소리는 수십 마일을 이동하며 서로 다른 무리들이 대화를 나누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물길을 안내할 수 있게 합니다. 코끼리들은 땅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은 피부를 위한 천연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코끼리들은 진흙 목욕을 하며 수분을 유지하고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숲속을 이동할 때는 나뭇가지를 꺾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작은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식생을 다시 형성하고 햇빛이 스며드는 공간과 새싹이 자라날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코끼리는 또한 씨앗의 전파자입니다. 열매를 먹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새로운 지역으로 퍼뜨려 식물의 번식을 돕고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코끼리들이 숲에 만들어낸 빈 공간은 종종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는 천연 묘목장이 됩니다. 해가 저물 무렵 코끼리 무리는 진흙 웅덩이를 떠나며 뒤엉킨 흙길과 새로 판 우물을 남깁니다. 코끼리들이 지나간 자리에 숲의 빈 공간이 생기면 마사이 기린이
조용히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기린은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키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나무 10층에 닿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린은 지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로 키가 거의 6m에 달하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목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다른 동물들이 닿을 수 없는 나무잎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키는 물을 마실 때 약점이 됩니다. 다리를 벌리거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기린은 사자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넓은 물웅덩이를 선택해 빠르게 물을 마신 뒤 곧바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경계합니다. 우기 동안 나타나는 눈에 띄는 사회적 행동은 일시적인 느슨한 무리 형성입니다. 이 무리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개체들이 잠시 동안 울창한 나무나 물가 주변에 모여 이루어집니다. 눈이 많아질수록 포식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방금 기린이 잎을 뜯어낸 아카시아 나무 가지 위로 법의 손숭이가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넘으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숲에 메아리칩니다. 작지만 외모가 두드러지는 법의 손숭이는 은빛 회색 털과 검은 얼굴로 눈길을 끕니다. 긴 꼬리는 나무 꼭대기를 뛰어넘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체 수컷의 독특한 특징은 옅은 파란색 배의 피부 패치로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시각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 원숭이들은 진정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우기에는 식단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위험의 징후가 보이면, 예를 들어 표범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무리 중 하나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지릅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경고 언어가 매우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포식제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그 의미를 무리가 공유합니다. 짖는 듯한 소리는 표범을 뜻하며 무리는 가장 높은 나무로 도망칩니다. 짧은 기침 같은 소리는 독수리를 뜻하며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은신처를 찾습니다. 날카로운 채터 소리는 뱀을 의미하며 무리는 뒷다리로 일어서 땅을 응시합니다. 이는 매우 지능적이고 복잡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법의 손숭이의 경고음이 잦아들자 숲의 높은 나무잎 사이에서 또 다른 울림이 퍼져나옵니다. 더 깊고 더 묵직하며 숲의 지붕을 울리는 북소리 같은 소리. 그것은 바로 검은 흰 콜로부스 원숭이의 울음입니다. 이 영장류는 거의 평생을 숲의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살아갑니다. 구레자 콜로부스 원숭이는 온몸을 감싼 검은 털과 등에 이어 꼬리까지 흘러내리는 부드럽고 긴 흰 털띠로 쉽게 눈에 띕니다. 풍성한 흰 꼬리는 나무 사이를 가르며 이동할 때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잎을 주식으로 삼는 이 원숭이는 우기의 대부분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소화하기 어려운 어린 잎을 찾는 데 보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추동물과 비슷한 다중위를 가지고 있으며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작은 가족 무리로 살아갑니다. 보통 지배적인 수컷 한 마리와 몇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구성됩니다. 무리의 유대는 털 고르기와 힘찬 울음소리를 통해 강화됩니다. 지상성 원숭이들과 달리 콜로부스 원숭이는 숲바닥에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육상 포식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영장류의 메아리가 여전히 숲에 남아있을 때 땅 위에서는 검은등 자칼블랙 백자칼, 이 묵묵하고 자신감 있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들의 털빛은 은빛 회색과 녹슨 갈색, 그리고 등을 따라 뚜렷하게 뻗은 검은 안장무늬가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뾰족한 귀와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을 포착합니다. 몸무게 13킥에 불과하지만 자칼은 날렵하고 영리하며 매우 교활합니다. 블랙백 자칼은 뛰어난 사냥꾼으로 혼자서도 또는 짝을 이루어도 사냥을 합니다. 우기에는 생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식단도 풍부하고 다양해집니다. 큰 동물의 사체 냄새가 축축한 공기 속에 스칠 때 그들의 예민한 후각은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일부일처로 짝을 이루어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블랙백자칼은 숲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청소부로서 사체를 분해하고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비온 뒤 촉촉한 하늘 위로 그려진 찬란한 빛의 흔적입니다. 유럽 파랑새 림머 롤러스가 무지개 같은 날개를 활짝 펼치며 날아오릅니다. 뭐라, 초록, 바랑, 그리고 가슴에 옅은 분홍빛이 어우러진 색채의 향연입니다. 길이는 약 35층쯤에 불과하지만 이 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비행법을 지녔습니다. 하늘을 가를 때는 화려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이러한 고개는 눈부신 사냥 기술일 뿐 아니라 번식기의 짝을 유혹하는 구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천 뒤 곤충들이 번데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림머 롤러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지 않고 보통 짝을 지어 다니며 작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흔히 탁 트인 공간 옆에 키 큰 나무 무리, 주변이 그들의 영역입니다. 이동 도중 무리들은 아카시아 숲과 강가의 숲을 지나간다. 이곳은 독특한 생태적 전위지대이며 그늘과 습기, 그리고 신선한 풀밭을 제공한다. 아카시아 숲에 머무르며 누들은 그늘 속에서 자라난 어린 풀을 뜯는다. 여기에는 수유 중인 어미와 새끼들에게 꼭 필요한 인과 질소가 풍부하다. 이 대이동의 선두에는 평원 얼룩말이 있다. 그들은 천부적인 길잡이이자 경계병이다. 키가 크고 큰 눈을 가진 얼룩말은 무리를 인도하며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푸르른 이 공간 속에 나일라거가 강게 숨어있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공포의 그림자다. 먹잇감이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실 때 눈부신 수면은 시야를 좁히고 그 순간 덫이 닫힌다. 많은 누들은 악어의 턱에 죽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동족에 의해 짓밟혀 목숨을 잃는다. 표범 또한 숲 가장자리에 울창한 나무들을 이용해 조용히 몸을 감춘 채 기회를 기다린다. 이 시기 숲은 중요한 교차로이자 생명의 통로가 된다. 동물들은 물을 마시고 먹이를 찾으며 운명의 소나기를 피하려 모여든다. 그러나 모두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약한 개체, 새끼들, 뒤처진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동 무리가 지나간 후에도 숲은 조용히 그 기록을 간직한다. 이제 이 생태계는 또 다른 혹독한 시기로 접어든다. 나무잎은 노랗게 변하고 많은 가을은 마른다. 공기는 점점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이 시기에는 마른 풀, 강한 바람, 그리고 마른 번개가 겹쳐 산불이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길은 파괴만이 아니다. 오래된 식생을 치우고 땅을 비옥하게 하며 잠들어 있던 씨앗들을 깨워 발화시키는 생명의 불길이다. 건기가 숲을 뒤덮으면 밤이 내려앉은 뒤에도 기온은 섭씨 25도를 웃돈다. 하지만 표범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시간이다. 고독한 그림자 하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위험을 가진 존재. 사자가 포유로 존재를 알린다면 표범은 침묵으로 기회를 끌어당긴다. 황금빛 털 위에 검은 장미꽃 무늬 같은 반점이 섬세하게 퍼져 있어 마른 풀과 나무 껍질에 완벽하게 녹아든다. 이 무늬 하나하나는 지문처럼 유일무이하다. 두 마리 표범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시각적 위장술이다. 불규칙한 검은 반점은 숲의 얼룩진 빛 속에서 몸의 윤곽을 완벽히 지워내어 사냥꾼을 진정한 유령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시기의 건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바로 무릉덩이, 갈증이 모든 생명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장소다. 이 물가에서 작은 동물들과 중형 동물들이 차례로 물을 마셔야 하고 표범은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움직임을 예측한다. 본격적인 사냥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된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표범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하다. 수컷은 자신의 새끼가 아닌 어린 새끼들을 죽이기도 한다. 자원이 부족한 건기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욱 빈번해진다. 하지만 암컷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들은 날렵하게 은신처를 옮겨가며 새끼를 지켜낸다.
사냥할 때 표범은 은밀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몸을 낮게 숙이고 숲속 유령처럼 소리 없이 기어가며 먹잇감과의 거리를 단 몇 걸음까지 좁힌다. 먹이를 숨기는 습성은 매우 정교하다. 평균적으로 사냥감을 100m가량 끌고 가 안전한 곳에 두며 종종 나무 위로 끌어올린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인한 앞다리는 나무를 오르기에 완벽하다. 이는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더 큰 포식자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어린 누와 같은 큰 먹잇감조차도 9m가 넘는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밤눈과 청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고요 속에서 사냥을 가능하게 한다. 포식자의 침묵은 끊임없는 경계 속에 살아가는 먹잇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대상은 바로 임팔라다. 늘 귀를 세우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하는 우아한 존재. 건기에는 신선한 풀이 부족해지자 낮은 나무의 잎과 새순, 부드러운 껍질까지 먹는다. 물이 줄어들수록 임팔라는 멀리 가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남은 물웅덩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곳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물을 찾는 동시에 포식자를 경계하는 몸짓이다. 임팔라 무리는 자연의 경보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서로 교대로 망을 보며 귀를 고추 쓰고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스캔한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수컷들이 더욱 강하게 영역을 지킨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속도와 반사신경뿐이다. 한 번 도약으로 3m 높이와 10m 길이를 뛸 수 있다. 그러나 늘 경계하는 눈과 귀조차 때로는 부족하다. 어린 개체, 약한 개체, 혹은 갈증에 지친 개체는 결국 뒤처지고 만다. 그러나 표범의 만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붉은 흙먼지가 감도는 숲속 또 다른 목표가 시야에 들어온다. 바로 홍멧돼지다. 굽이진 커다란 엄니를 가진 야생돼지. 앞다리에 무릎을 꿇은 채 땅속 뿌리와 덩이줄기를 파먹는 독특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세 덕분에 척박한 땅에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다. 많은 동물들과 달리 홍멧돼지는 태양이 떠 있는 한낮에 주로 활동한다. 밤이 되면 그들은 굴 속에서 쉰다. 주로 땅돼지가 버리고 간 굴을 은신처로 사용한다. 위협을 느끼면 머리를 낮추고 굴로 뛰어들어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며 포식자의 손길을 벗어난다. 홍멧돼지는 표범의 사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누보다 작지만 흔히 눈에 띄는 덕분에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로 낮 동안 활동하는 습성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 새벽과 황혼, 바로 표범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렝게티 숲에는 다른 대형 동물들도 산다. 가장 혹독한 건기에도 아프리카 버펄로는 수십, 때로는 수백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이동한다. 메마른 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오랜 기억을 따라 목초지와 몇 안 되는 수원지를 오가며 살아남아 왔다. 버펄로 무리의 사회적 구조는 체계적이다. 경험 많은 거대한 수컷이 무리를 이끈다. 한낮이 되면 무리는 드문드문한 그늘에 멈추어 쉬며 천을 조절한다. 그러나 무리를 위협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과 갈증만이 아니다.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언제나 주변에서 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펄로 무리의 당열은 가장 강력한 방패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위협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전체가 반응한다. 모빙이라 불리는 집단 공격은 많은 사냥꾼을 물러서게 만든다. 성체 버펄로는 시속 50km로 돌진할 수 있으며 곡선형 뿔은 마치 철퇴와도 같은 위력을 지닌다. 아프리카 버펄로는 시각과 청각은 비교적 약하지만 발달한 후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초식동물이지만 식단은 단조롭다. 건기는 그들에게 더 먼 곳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게 한다. 또한 아프리카 버펄로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매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약 200명의 사람이 이들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이는 대부분의 육식동물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날카로운 뿔과 사나운 눈빛 뒤에는 놀라운 조직력,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강인함의 상징이 숨어 있다.
표범과 버펄로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은 초원의 가장 상징적인 대결 중 하나를 그려낸다. 그 사이 버펄로와 누무리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래에서 또 다른 사냥꾼이 벌거벗은 가지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주시한다. 바로 무려 투이, 6m에 달하는 날개를 가진 강력한 맹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마셔리글이다. 탁월한 시야 덕분에 이들은 어린 원숭이나 큰 새가 숲의 캐노피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화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급강하한다. 이 시기에는 뜨거운 바람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며 마셔리글은 이를 마치 하늘의 고속도로처럼 활용한다. 이들은 수시간 동안 날갯짓 거의 없이 활공하며 사냥터를 순찰할 수 있다. 마셔리글의 존재는 숲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곤충을 먹는 동물과 작은 조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며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표범이 땅 위에서 하는 역할과도 같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은 2020년부터 마셔리글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 마셜 독수리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날개를 접는 순간 또 다른 강인한 생물이 밤 근무를 시작합니다. 바로 꾸로소리입니다. 낮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꾸로소리의 식단은 곤충과 열매부터 뼈, 태열, 심지어 독사까지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건기에는 독사가 전체 식단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꾸로소리의 몸에는 독특한 단백질 변이가 있어 코브라를 포함한 여러 독사에 독의 면역을 갖습니다. 어떤 개체는 물린 후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나 뱀을 끝내 잡아먹는 모습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꾸로소리의 피부는 두껍고 느슨하여 포식자에게 붙잡히더라도 몸을 비틀어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범조차 사냥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로소리의 가장 큰 무기는 아마도 끈질긴 지능일 것입니다. 꾸로소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드문 동물 중 하나입니다. 나무 토막을 굴려 담을 넘어가거나 막대를 사용해 틈새 속 유충을 파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냅니다. 더 나아가 꾸로소리의 항문낭은 뒤집혀 강렬한 악취를 방출하는데 이는 적을 쫓아내거나 벌집을 공격할 때 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숲이 점점 드물어지면 세렝게티의 중앙 사바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바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평원, 이곳은 모든 대이동 경로가 지나야 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관문이자 생태 핵심지입니다. 건기의 장막이 세렝게티 초원을 뒤덮을 때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청루. 그들의 이동은 마치 살아있는 강과 같습니다. 동시번식 전략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통해 포식자를 분산시키죠. 수천 마리의 새끼가 거의 동시에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본능과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길을 따릅니다. 무리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움직이며 대부분이 암컷과 새끼입니다. 휴식할 때면 새끼들은 중앙에 자리하고 어미들이 벽처럼 둘러싸 보호합니다. 성체 청루는 155이 150kg에 이르는 튼튼한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약 4-5kg의 풀을 먹습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초원은 청루의 선두에 맞춰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얼룩말 무리가 살아있는 흑백의 파도처럼 함께 이동합니다. 얼룩말의 식단은 9%가 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더 길고 거친 윗부분의 풀을 먹어치워 청루가 그 아래의 부드러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동시에 얼룩말은 천적이 다가올 때 무리 전체를 위한 시각적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얼룩말은 작은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각 무리는 지배적인 수컷이 이끕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 더 큰 무리를 이루면 경계심 또한 한층 강화됩니다.
얼룩말의 생존 여정은 길고 혹독한 건기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수온이 고갈되면 무리들은 공간 기억력에 의존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해가 지면 얼룩말은 서서 잠을 자지만 언제나 한 마리는 깨어 경계를 맞습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끊임없는 연결과 주의 속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톰승아젤이 낮게 자라는 어린 풀을 찾아내며 생존 본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시속 80, 90km에 달하는 속도로 톰승아젤은 점프와 방향 전환 하나하나를 생존 도구로 바꿔냅니다. 주된 식단은 풀로 먹이의 96, 9%를 차지합니다. 건기에는 먹이와 물을 찾아 멀리 이동하며 비의 주기와 풀의 성장에 따라 움직입니다. 프롱킹이라 불리는 V자 모양의 높이 뛰기는 포식자에게 도전하는 신호이자 속도와 생명력을 과시하는 전략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새끼들이 거의 동시에 태어나 포식자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바나의 왕관은 단 하나의 종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는 생태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영역과 새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날렵한 암사자들은 사냥의 주력으로 나섭니다. 암사자들이 공격을 주도하지만 첫입은 항상 수컷에게 양보하며 이는 무리의 엄격한 사회적 질서를 반영합니다.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는 유일한 고양이과 동물로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사냥, 방어, 새끼 양육을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수컷의 풍성한 갈기는 암컷에게 매력을 주는 동시에 싸움에서 목과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합니다. 사자의 포효는 최대 8km 밖에서도 들리며 이는 영역을 알리는 동시에 무리 간의 위치를 공유하는 수단이 됩니다. 어린 수컷들은 2, 3살 무렵 무리에서 쫓겨나 새로운 영역을 찾거나 차지해야 합니다. 잔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흔한 생존 전략입니다. 한 마리 사자의 영역은 한위선 4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우두머리, 수컷은 이를 순찰하고 냄새와 포효로 침입자에게 경고합니다. 건기에는 초식동물들이 희귀한 수원지에 몰려들어 사자에게는 거대한 만찬장이 펼쳐집니다. 건기는 사자에게 속도보다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할 수 없기에 무리는 매복과 협동 사냥 전략에 의존합니다. 비록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자는 하루 숨기 10시간을 쉬며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최근 먹잇감의 감소로 여러 지역에서 사자 개체수가 줄고 있으며 이는 생태 균형의 취약함을 경고합니다. 사자의 발자취를 따라 사바나에 또 다른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점박이 하이에나입니다. 그 기이한 웃음소리는 먹이를 두고 다투는 순간에도 혹은 사자가 없는 만찬을 즐기는 순간에도 울려 퍼집니다. 건기는 사자에게 속도보다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할 수 없기에 무리는 매복과 협동 사냥 전략에 의존합니다. 비록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자는 하루 일숨기 20시간을 쉬며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최근 먹잇감의 감소로 여러 지역에서 사자 개체 수가 줄고 있으며 이는 생태 균형의 취약함을 경고합니다. 하이에나는 모계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무리를 이끌며 보통은 딸이 어미의 사회적 관계를 이어받습니다. 무리의 서열은 어미의 지위에 크게 좌우되며 이는 촘촘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복잡한 사회성은 사반에서 가장 전략적인 두뇌 중 하나를 떠받칩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하이에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먹이의 75%까지 사냥하는 매우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이에나는 상대의 수를 세어 싸울지 물러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에나는 생태계를 정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약 사례 95 고배 10kg에 이르는 강력한 턱 힘으로 큰 뼈까지 부수며 먹잇감의 거의 모든 부분을 먹어치웁니다. 그들은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건기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늙거나 사고로 죽은 혹은 내부 갈등으로 희생된 동족의 사체마저 먹습니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보통 3~5마리의 작은 무리로 사냥하며 짧고 빠른 추격 끝에 임팔라, 멧돼지, 심지어 개코원 숭이까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넓은 초원, 마른 풀빛과 섞여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전무늬가 드러나고 그것은 바로 치타입니다.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단 몇 초 만에 시속 12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골격, 날렵한 몸매, 강력한 뒷다리,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긴 꼬리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은 머리와 좁은 두개골은 바람 저항을 줄여주지만 약한 턱과 짧은 송곳니 때문에 먹이를 오래 붙잡거나 더 큰 포식자와 맞설 수는 없습니다. 치타는 주로 어린 개체나 무리에서 떨어진 먹잇감을 노립니다. 먼저 개미탑이나 낮은 언덕 위로 올라 주변을 살핀 뒤 거리가 60, 90m로 좁혀지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추격은 대개 300m 이내로 끝납니다. 치타의 몸은 곧 과열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세렝게티에서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약 40%에 달합니다. 활동 시간은 주로 기온이 낮은 새벽과 해질 무렵입니다. 하지만 치타는 표범처럼 나무를 탈 수 없습니다. 발톱이 수납되지 않아 달릴 때는 접지력을 주지만 사체를 나무 위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치타는 땅 위에서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먹잇감의 12%는 더 큰 포식자에게 빼앗깁니다. 게다가 치타의 번식률은 매우 낮고 새끼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생후 3개월 이내 새끼의 사망률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건기, 숲 가장자리에는 아직 이슬 맺힌 풀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카라칼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사냥에 나섭니다. 큰 귀와 긴 다리를 이용해 풀 속에 숨어있는 설치류나 개구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듣고 발견 즉시 수직으로 뛰어올라 정확하게 먹이를 낚아챕니다. 평균적으로 한 마리 카라칼은 하루에 15, 16번의 사냥에 성공하며 1년에 약 4, 060마리의 설치류, 260마리의 뱀, 그리고 130마리의 새를 잡아먹습니다. 이들은 주로 새벽과 해질 무렵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숲 가장자리가 점점 더 푸르게 변하면 케이프 부시벅의 가벼운 발소리가 이슬 맺힌 풀 위로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가늘고 긴 몸, 큰 귀, 그리고 긴 다리를 가진 이들은 잎사귀가 스치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부시벅은 주로 새벽과 황혼에 활동하며 어린 잎과 새싹을 즐겨 먹습니다. 대체로 혼자 생활하지만 가끔 한 쌍을 이루기도 합니다. 무리를 이루는 법은 없으며 대단히 수줍은 성격 탓에 종종 나무 그늘 밑에 몸을 숨깁니다. 부시벅이 그늘 속으로 숨어들면 침팬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잘 익은 과일과 씨앗을 찾아 나서며 때로는 협력해 작은 영장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바로 문화입니다. 각 침팬지 집단은 고유한 도구와 기술을 발전시켜 세대를 거쳐 전해줍니다. 어떤 집단은 돌로 견과를 깨뜨리는데 능숙한 반면 다른 집단은 막대를 사용해 흰개미를 잡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체는 그 자체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들의 식단은 94% 이상이 잘 익은 과일이며 나머지는 잎, 씨앗, 곤충이 차지합니다. 우기의 과일이 풍성해지면 침팬지들은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시적인 집단을 형성합니다. 침팬지가 숲속으로 사라질 즈음 올리브 개코 원숭이 무리가 시원한 가을가를 따라 나타납니다. 이름의 올리브는 멀리서 보았을 때 노란빛, 갈색, 검은색 털이 섞여 만들어내는 회녹색 빛깔에서 유래했습니다. 우기에는 초목이 무성해지면서 올리브 개코 원숭이는 큰 무리를 지어 가을가를 따라 이동합니다. 어린 잎과
잘 익은 과일을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며 우기에 넘치는 에너지는 이들을 숲 가장자리까지 탐험하게 만듭니다. 반면 건기는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에게 기회이자 전장이 됩니다. 이 거대한 뱀은 쫓기보다는 기다리는 사냥꾼입니다. 먹잇감이 다가오면 강력한 근육으로 휘감아 제압한 뒤 독없이도 압도적인 힘으로 사냥감을 집어삼킵니다. 건기가 길어지면 이들은 뿌리 깊은 굴로 들어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길이 4-6m에 달하는 무거운 몸과 갈색, 검은색, 회색이 섞인 무늬 덕분에 돼지와 완벽하게 섞여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영양, 어린 멧돼지, 작은 포유류까지 통째로 삼켜 소화해냅니다. 숲 위쪽 무성한 녹음을 가르며 피셔투라코 새가 푸른 빛깔의 날개를 번쩍이며 날아갑니다. 날개가 퍼질 때마다 선명한 빨강이 번뜩입니다. 이들은 울창한 수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열매를 즐겨 먹습니다. 투라코는 열매를 통째로 삼켜 이동하면서 씨앗을 흘리고 그 씨앗은 햇빛이 스며드는 숲의 빈 공간에서 새 생명을 틔웁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조용한 행동이 숲의 회복을 돕습니다. 투라코의 울음소리는 크고 날카로워 숲을 가로지르는 휘파람처럼 울려 퍼집니다. 다른 많은 과일을 먹는 새들과 달리 피셔투라코는 먼 거리를 날아가지 않고 나뭇가지 사이를 짧게 뛰어넘으며 수간의 안전한 공간 안에 머무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 낮은 나무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리지만 땅속 뿌리 아래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렝게티의 숲은 한때 이 땅의 영혼처럼 코끼리들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농지, 도로, 철조망으로 잘려나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반자연지역이 농업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누와 얼룩말의 이동 통로는 끊어졌고 수십만 마리의 개체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라강의 수량은 20년 전보다 35% 감소하며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시미트 야생동물 고기 사냥은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 14만 마리의 누가 사냥당하며 사자는 먹잇감을 잃고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새로 뚫린 도로, 리조트, 그리고 엔진 소음은 야생동물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마사이족은 관광업과 탄소 프로젝트를 위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세렝게티는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 숨결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